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이번 파트는 조선시대 파트고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주제 22번째 주제고요. 조선의 건국과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지금 이 조선의 건국 파트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파트에서요. 고려 후반기에 어떻게 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했는지를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이성계가 최영 장군하고 서로 갈등을 빚죠. 우리 요동정벌을 나가는데 이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제시하면서 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갔죠. 갔다가 우리 압록강 일대에 있는 요 위화도에서 결국에는 회군을 해서 이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실시한 게 뭐다? 그렇죠. 요거 과전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관리나 그 다음에 일반 민심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뭐부터 해야 된다? 토지제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의 주도하에서 자, 과전법을 시행을 하고요.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거 다 가지고 와서 누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렵게 나오면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토지제도 실시한 게 아니라 이미 토지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난 다음에 요런 주변의 어떤 민심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한 거다. 요 순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고려 후반기로 오게 되면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는데 지지 세력이 돼요. 그런데 일부 이 온건파 사대부 중에서 절대 우리 고려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고려가 뭐 여러 가지 부패하고 낡은 관습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고쳐서 그대로 유지하되 역성혁명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정몽주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정몽주는 제거를 당합니다. 이성계는요 끝까지 저 정몽주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 정몽주는 고려의 어떤 그런 단심, 일편단심의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성계가 공양왕의 왕위를 양이 물려받는 형태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요.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이 역성혁명을 같이 꾸릴 수 있는 그런 혁명파 사대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 어떤 업적을 좀 남겼는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딱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왕들의 업적, 이 업적이 다음 때 왕하고 그 다음 때 왕 서로 업적이 비교 형태로 그 다음에 섞여서 선택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성계가 한 게 뭐냐? 태종 이방원이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통치체제의 정비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개경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무렵부터 뭐 천도를 무조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뭐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하도 해군 일어나고 조선을 건국할 무렵에는 여전히 어디에 개경에 있다가 본인 이제 왕위로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한 행위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민심을 잃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하고 그리고 경복궁, 그 다음에 종묘사직 등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위로는 올랐지만 당시에 그 한양 수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전체적인 기틀을 다지는데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은 이 정도전과 그 다음에 우리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전은요,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 문감, 이런 것들을 저수를 하면서 어떤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시잡변, 우리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런 사상 이념적인 불교를 대신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이념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선사회 같은 경우는 유교 이후에 이제 성리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시대에 있었던 불교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불교의 잡스러운 씨앗, 잡스러운 변이다 라고 하면서 불시잡변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불교를 비판하고 깎아내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술해서 유교적,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때에 우리가 왕으로 들어오는 거, 물론 다음 때의 왕은 정종이에요. 정종이지만 사실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요. 특별히 이렇다 할 업적이 없고 우리 요 태종 시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 태종의 업적이 잘 나옵니다. 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태종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정책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왕 밑에 의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육조라고 하는 각 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개의 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정부의 기능을 낮추고 바로 이 육조의 기능을 직접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 육조 같은 경우는 보고를 직접 왕에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우리가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 의정부의 관리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요. 여러분들 이 의정부는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좌와 우를 이끄는 영의정, 그쵸? 그런 신하들의 입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업무, 6개 부서의 업무를 왕이 직접 받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시스템은 왕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었을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때 보여지는 시스템이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다음 사병을 혁파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병사, 공신이나 이런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병사들을 다 혁파해야지만 또 다른 반란을 도모할 여지를 줄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보시면 호구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 주민등록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재는 거예요. 지금의 뭐 영토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조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측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파악이죠. 자, 다음으로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억울한 노비를 해방했고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는 바로 요 신문고를 처음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 신문고는 좀 다른 의미,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태종 이방원 1, 2차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아주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본인의 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역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문고, 역모를 고발해라 이런 목적으로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화 사업을 보시게 되면 우리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금속활자 이런 사업들 많이 벌입니다. 특히 태종 때는 개미자 그리고 지도 역시 제작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마찬가지 조선도 그에 못지않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 후반기로 가게 되면 어떤 지도와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고려만국전도. 그래서 그 시기로 가게 되면 세계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가 우리 오늘날에 보여지는 모습처럼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그것과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자주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종입니다. 세종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왕입니다. 자, 이 세종은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뭐 이렇게 태종 이방원처럼 뭐 피를 부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왕보다는 사실은 왕권과 그 다음에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자, 이건요. 지금 이 중앙정치 조직 시스템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 그러면은 즉 이 삼정승에 해당하는 의정부의 권한을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다이렉트 체제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고를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6조가 의정부에게 보고를 하면 의정부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 추려서 합의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형태예요.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를 내릴 때 의정부를 거치고 그 다음에 6조에게 내려지는 이런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에요.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는. 자, 그래서 보면 왕의 권한을 일부 의정부에게 넘겨준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보여지다시피 이 세종은요. 지편전 학자들을 굉장히 키워주면서 이 지편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종을 상징하는 기구예요. 이 기구 안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왕의 통치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신하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받고 그것들을 정책에다 담고 그래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물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 제도 정비를 탄탄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종의 업적 중에서요. 경제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공법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 공법 실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보시면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 날, 안 된 해에 이런 품흉에 따라서 몇 등법으로 9등법으로 나눈 바로 요걸 우리가 공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날은 농사꾼들이요. 농사가 너무 이렇게 안 된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박을 맞는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와가지고 뭐 농사 완전 다 망했어요. 이런 날 똑같이 세금을 거두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게 연분 9등법이고요. 토지 비옥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순이네 토지가 완전 척박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생산량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나오는데 그런 집의 토지세를 너무나 똑같이 토지가 비옥한 사람의 세금하고 똑같이 걷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분지어가지고 세금을 거뒀던 아주 합리적인 또 그런 조세 제도를 세종 시기 때에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세종은요, 국내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외, 대외 정책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그 무인적인 그런 성향, 그런 것들도 사실 이 대외 정책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그 세종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편전에서 뭔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경서만 읽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세종은 실제로는 육류를 굉장히 즐겨하고 뭐
이 덩치도요 꽤나 이렇게 상당했다고 해요. 체격도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약간 호리호리하고 맨날 이렇게 책만 읽는 그런 세종의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은 대외 정책으로도 활발한 업적을 남겼는데, 자 보시면은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사군 6진을 설치하게 돼요. 최윤덕, 김종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확정시킨 그 일대, 요게 세종 시기 때 이루어졌다는 건데, 자 보시면은 사군이고요. 이렇게 압록강 유역 일대부터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두만강 일대까지 육진의 영역을 이렇게 확정시켜서 오늘날의 지도를 완성시킨 거예요. 요게 언제다? 요게 세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 쪽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예전에 신라시대 때부터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강경책과 해유책, 저런 식으로 뭐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종우를 보내서 대마도에 특히 이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대마도를 왜구 토벌을 하게 됩니다. 세종 시기 때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마섬 말하자면 여기 왜구 토벌을 했어요. 근데도 이후에도 왜구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세종이 아니 저렇게까지 우리가 토벌을 했는데도 왜구들이 왜 저렇게 침입을 할까? 근데 그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 일대에, 이 쓰시마섬 일대에 있는 이 왜구들이 먹을 것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일정 부분 얘네들이 자신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침입하지 않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무역을 좀 허용을 해줘야지만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유책으로요. 부산포, 그 다음에 제포, 그 다음에 연포 요 지역에 해당되는 3포를 개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쳤다가 다시 3포 개항을 해주면서 무역을 또 일부 허용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후에 외교 관계를 보게 되면 특히 이 일본하고는 당근을 줬다가 채찍질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역량이 또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또 개회약조를 체결해가지고 또 무역의 규모를 일부 또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순서적으로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발전 살펴보시면 자 문화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죠. 자, 특히 훈민정음이죠. 한글을 창제하고 당시에 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양반들, 그 다음에 지배층 관료들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비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국의 글을 버리고 우리가 암클이다, 뭐 오랑캐의 말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읽고 쓸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를 하게 되죠. 뭐 역시나 이 훈민정음도요. 세종이 사실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깨우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유학적, 성리학적인 질서 그런 질서가 이 백성들에게 잘 자리 잡혀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끔 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서적을 간행을 했고요. 자, 과학기구 역시 제작을 했고요. 보면은 측우기, 비를 재는 거죠. 이런 비를 재는 거는 뭐 역시나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 그 다음에 자경로, 물시계죠. 그리고 혼천이와 같은 천체를 관측하는 등 이런 과학기구들을 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거의 90% 이상이 해당되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배부르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편찬사업 역시 자 농사직설 우리만의 어떤 농업의 방식, 그래서 농사꾼을 직접 삼남의 농사꾼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보고 듣고 이렇게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강행실도 글과 그림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낸 윤리서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의학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양을 기준점으로 해서 만들었던 역법, 칠정산 이런 것들도
편찬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태종 때 이어서 활자, 갑인자 활자를 주조했고요. 뭐 이거 앞에 붙여 있는 거는요, 그 해의 년을 표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갑인년에 만들어진 활자, 뭐 개미년에 만들어진 활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자판 조립 방법을 또 개발해서 조금 더 인쇄술을 활발하게 해서 더 많은 책들을 찍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세조입니다. 세조. 세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세종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문종과 단종이 빠졌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태종 이방원처럼요. 마찬가지 문종, 단종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실질적으로 관리들에 의해서 주도권이 정책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특별하게 남겼던 업적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이 세조예요. 왕위를 찬탈해서 올라왔던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여러분 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이정재 배우가 아주 이렇게 잘 표현을 했던 인물이에요. 세조. 역시나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육조 직계제 부활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의정부 서사제예요. 자, 세조 왕위를 찬탈해서 왕권 강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 세조는 이 의정부 거치지 않고요. 왕으로부터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명령 내리고 다이렉트로 보고 올라가는 이 육조 직계제 다시 실시합니다. 태종, 세조죠. 자, 그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 내가 더 이상 신하들의 의견 이런 거 나는 받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세종의 어떤 정치적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컬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연을 폐지했고요. 강력한 왕권 행사를 제한하던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막 관리들이 옆에서 막 계속 뭐 이건 아니 됩니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듣기 싫다, 귀찮다 이거죠. 내 뜻에 내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정책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국가의 통치체제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확립을 시킨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완성은 여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구분을 지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경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1391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직후에 실시했던 토지제도 과전법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전법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됐던 토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시가에서도 살펴봤지만 현직 관리뿐만이 아니라 전직에게도 토지를 주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시기가 지나갈수록 토지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해지는 토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해주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누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는 거죠. 언제요? 세조 때 실시가 된다. 자, 다음 그 경국대전 시작된 게 언제 완성이 됐느냐 보세요. 성종시기예요. 성종 때 완성이 돼서 반포가 됩니다. 경국대전 완성 반포하고요. 조선사의 기본 통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려도 성종이 나왔어요. 고려 성종 혹시 또 다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승로의 시무 28조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게 나왔죠? 보시면 뭐 12목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방간을 파견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성종은요 무언가를 완성시켰던 왕이에요. 그래서 업적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왕입니다. 자, 홍문관을 설치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세종 시기 때 만들어졌던 이 집현전, 이거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승해서 역시나 경연을 확대하고 말하자면 성종 시기 때는 어느 정도 이 신권을 또 존중하고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로 오게 되면 살인파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살인파는 누구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를 등용했다. 저기서 말하는 훈구 세력 누구냐? 세조가 왕위 찬탈해서 왕으로 올라올 때 이 세조를 지지해줬던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 세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살인파 어떤 세력이냐? 우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온건파, 정몽주를 비롯한 고 계열로 흘러나오는 세력이고요. 지방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얘네들의 세력이 너무나 세지니까 성종의 입장에서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멀리 자리 잡고 있는 이 살인파들을 다시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살인파들이 올라와요. 누구랑 대적하려고? 훈구랑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훈구파와 살인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되는 사화예요, 사화. 자, 다음 성종 시기 이어서 보시면 자, 관리 대신에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 세금을 걷고 이를 관리들에게 나눠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과전법 이 토지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지제도에는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는 소유를 할 수 있는 소유권의 개념이 있고요. 그 토지에서 세금만 걷어들일 수 있는 수조권의 개념이 있어요. 조세를 걷는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과전법 또는 전식과 같은 이런 제도들은 관리들한테 아예 토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조권을 주게 되면서 관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농민한테 가서요. 그 지역에 나오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때 마음대로 수조를 더 늘려서 걷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더 백성들이 더 이제 배를 곪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관리가 여기 중간에 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가 자, 여기 농민이 있어요. 농민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 농민의 어떤 토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 여기 관리가 있고 A라고 하는 관리가 있는데 얘는 국가에서 보낸 관리죠. 그래서 이 관리가 이 농민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수조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관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이 국가 차원에서 보낸 이 관리가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끊어버리고 자, 관리가 걷는 거예요. 관수예요. 이게 관리가 걷고 그 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수, 관급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 수 있는 부정부패를 이런 식으로 끊어낸다. 이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찬사업, 동국여지승라, 뭐 지리서 만들고요. 동국, 통감, 역사서, 그리고 뭐 시나 문학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동문선 이런 것들도 성종 시기 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살인의 대두와 붕당의 성립인데요.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그래, 우리 역성혁명에 내가 힘을 모으겠다 라고 했던 자, 이름도 보세요. 조선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성을. 역성혁명. 거기에 힘을 합친 애들.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조준이에요. 조준. 이런 혁명파 사대부들이 훈구의 계열로 쭉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된다. 반대 세력이죠. 고려에 부패되고 이런 점들 고쳐가면서 고려 유지하자라고 했던 어떤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죠. 그리고 이색 이런 사람들이 살림에 말하자면 기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들이 계유정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던 그 계유정난에서 공을 세우며
훈공을 받은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살인파들을 성종 때부터 등용시켜서 얘네들이 다시 선조 시기 때 오게 되면 더 집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성리학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불교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도 일부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고요. 원래 이렇게 집권 층은요. 말하자면 이제 부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특권을 다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추구했다. 쭉 보시면 되겠고, 자, 살인파로 넘어오시면 성리학 이외의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왜 이렇게 보수적이니? 응?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좀 그런 색깔이 이 살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촌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지주, 그리고 향촌 자치나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이 살인파입니다. 둘은 색깔이 달라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들은요. 성종 시기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훈구를 견제하고자 했고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위에 사실은 왕권보다 저 훈구파들의 세력이 너무나 세지니까 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성종이 부른 거예요. 살인들을. 그래서 김종직 등 살인 세력을 언론기관인 3사에 중용을 하게 됩니다. 언론기구고요. 자, 저 언론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상대당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직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립이 훈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두 세력의 대립이 심화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발생한 사화가 무슨 사화다?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자, 원인은 살인인 이 김일손이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것을 두고 훈구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의제를 조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불쌍하게 저렇게 말하자면 죽음을 당하게 된 중국의 의제 저 사건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 개유정난 일으켜졌을 때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폐위시켜가지고 뭐 시신도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고 안치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강물에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건을 중국의 역사와 비교시켜가지고 똑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쓴 게 바로 이 조의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역사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초고가 되는 저 사초에다 저 내용을 실은 거죠. 저걸 누가 봤다? 연산군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연산군이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훈구가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선조격을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느냐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말이 아니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사화를 일으켰나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연산군은 결국 이 사화가 일으키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살인들의 어떤 간섭이 이 연산군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막 하는 게 아버지 때였던 성종 시기 때 성종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갔는데 이 연산군은 그런 정치적 시스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우리가 뭐 경연을 열면서 계속해서 막 토론하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인을 좀 정계에서 쫓아내고 누르려고 살인의 어떤 기를 누르려고 했던 그 직접적인 계기를 바로 이 조의제문 사초를 끌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연산군이 김일손을 처형하고 다수의 살인들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 같은 경우는요 부관 참시를 당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저런 것들을 썼다라고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명예훼손을 합니다. 자, 다음 때에 일어난 사화는 연산군 때 갑자사화예요. 자, 원인은 연산군의 측근 세력인 권력 독점을 위해서 연산군에게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을 고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가 사사된 그런 내용을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거기에 연루됐던 살인들을
이렇게 대거 숙청하게 되는 당시에 이 갑자사가 벌어질 때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됐을 때 너희가 다 가만히 있었다고? 더 이상 뭐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다 눈을 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혀를 자르고 뭐 귀를 자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그 잔인 무고한 행동들을 연산군이 많이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조나 종이나 보통 묘호를 그렇게 왕의 묘호를 그렇게 짓는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으로서 저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두 차례의 사화와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은 패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사화, 갑자사화 두 차례에 걸친 이 사화를 통해서 연산군이 지나치게 폭정을 벌인 것들 반대쪽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숙청을 당하고 왕위 자리에서 끌어내려 오는 거죠. 자, 다음 중종 시기인데요. 중종 시기로 오게 되면 반정공신의 세력인 이 훈구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종이 다시 한번 사림들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립니다. 너무 얘네들이 센 거예요. 그래서 훈구 대신 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도요, 훈구 대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오히려 왕이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당시에 이 훈구 세력들의 권한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들어왔던 인물이 누구냐? 조광조예요. 이 조광조를 등용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꼿꼿한 사람이었고요. 이 조광조가 탁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그 과단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아주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 청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요, 단박에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다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깨끗한 정치하겠다. 근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깨끗하게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쉽지 않았죠. 자, 이 조광조는요, 거짓으로 훈공을 받은 이런 위훈들을 다 위훈 대신들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위훈 삭제 운동을 벌여요. 이게 이 조광조가 타격을 입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전개해서 결국 훈구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서요. 자, 이 조광조 결국에는 중종의 손에 올려졌지만 중종의 손에 결국엔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자, 뭐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또 이 훈구 쪽에서 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벌였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 초, 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요걸 두 개를 합치면요, 이런 식으로 주가 됩니다. 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씨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나뭇잎 잎사귀에다가요, 나뭇잎 잎사귀에다 벌레가 갉아먹게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종의 입장에서도 이 조광조가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개혁을 너무 이렇게 잘하기도 했고 자신의 어떤 왕권까지도 침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종 시기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를 보게 되면 선대왕인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인종의 외척이 대윤,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 둘 다 윤씨였어요. 그래서 소윤 이렇게 불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명종 시기 소윤이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윤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대거 숙청한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관된 살인까지 피해를 입게 됐고요. 결국 살인들이 낙향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낙향을 했지만 낙향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요. 자, 이후에 이 사림은 4번에 걸친 사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선조 시기 때 이 선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이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중앙정계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지방의 서원과 향약, 요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보시면 선조 시기 때 초창기에
이조전랑직의 그 임명의 문제를 가지고 또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를 두고 살인 간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자, 결국엔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4번 화를 입었지만요. 최종 승리자는 사림이 됐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세력을 만드는 바람에.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이 사림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또 밥그릇 싸움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림들 내부에서 또다시 이게 동인과 서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김효원 중심의 동인. 그래서 김효원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요 심의겸이라고 하는 인물, 요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자, 사실 요 이조전랑직이라고 하는 이 직책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김효원이 이조전랑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심의겸의 동생이 또 여기 추천을 받아요. 이조전랑직에. 근데 이쪽에서 이걸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붕당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사림들이요, 자, 초창기에 이조전랑의 임명의 문제를 두고서는 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림, 그 다음에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사림. 자, 그런데 이 붕당은요,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들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파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이황이랄지 조식 서경덕이라고 하는 문인들이 이 동인의 어떤 학파적인 스승으로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인 쪽에 이 이이라고 하는 인물, 성리학자죠. 이 인물이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태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동인과 서인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동인이 분화가 되는데요. 자, 다시 이 동인은 북인과 그 다음에 남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반 사건을 벌이게 되면서 그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를 두고 이걸 강경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뭐 온건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후에 정철의 세자책봉 문제, 건저의 사건을 두고서 또 그 강경파냐 온건파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서인 처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 상대였던 요 서인, 이 정철이 서인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철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강경한 입장, 그 다음에 온건한 입장으로 나뉘면서 이런 식으로 분파가 된다. 자, 이후에는 이 북인 쪽의 계열이 결국에는 요 강해군 때 국정을 주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살펴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주도권은 누가 지게 되냐면 이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선조 다음 때의 왕으로 이 광해군이 북인들의 지지를 힘에 업어서 왕에 올라와요. 왕에 올라오는데 광해군 다음 때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그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 북인 정권에서 축출이 되고요. 남은 세력이었던 이 남인 세력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서인 세력만 쭉 남아서 남인과 서인의 어떤 그런 공존의 관계, 갈등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인조반정 이후에 이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고 서인과 남인이 상호 비판적인 공존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관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당 파트는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기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분화된 내용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 조직을 좀 살펴보실 텐데, 자, 이 중앙정치는 제도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앙정치 조직, 그 다음에 지방정치 조직, 그 다음에 뭐 군사조직,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뉘어지는데, 자, 이건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그리고 육조체제. 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고요.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합의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었던 육조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승정원, 국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승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의금부.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국왕직 속의
사법기구죠. 그래서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요, 왕권을 보좌해주고 왕권을 지지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승정원, 의금부. 자, 그런데 이 왕권을 또 견제해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 왕에게 간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문관, 지편전을 계승한 국왕의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뭐 양사, 대간이라고도 불리우는 얘네들 3사의 언론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사림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 밖에 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 다음에 역사사 편찬, 춘추관,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인 또 성균관이 있고요. 자, 지방행정조직으로는요, 고려시대는 이원화 체제였어요. 5도 양계 체제였는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전국을 8도로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 8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고요. 모든 군현에 다 전부 수령을 파견해요. 그래서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고려시대는 수령을 파견되지 않는 이 속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속현이 전부 소멸하고 향, 부곡, 소 이런 것들도 다 폐지가 됩니다. 자, 8도에는요. 관찰사가 파견이 돼요. 그래서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셉니다. 보시면 감찰권,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다 행사하고 있어요. 자, 그 아래, 8도 아래 모든 부목군현에 수령이 파견돼요. 보시면 뭐 부윤, 목사, 군수, 현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수령,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자,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수령 7사라고 해서 이러한 7가지의 업무를 또 수행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할 수 있는 향리들이 있는데 이 향리들 똑같이 중앙에 있는 우리 육조 체제처럼요. 여기에도 육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향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세습돼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중인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시대는 향촌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조금 뚜렷하게 마련이 되는데요. 자, 지방 사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향촌 자치적 성격의 기구를 띠는 이런 유향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 운영에는 자수와 별감, 이들을 임원으로서 지칭을 하고 선출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서는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에 있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앙하고 지방을 연락하기 위한 이런 행정 연락을 담당하는 경제소가 있어요. 경제소. 자, 유향소는 향촌에 있는 거고요. 경제소는 경서울의 중앙에 있는 겁니다. 경제소. 자, 그 다음에 교통통신 제도로 살펴보시게 되면 자, 교통제도로는 좋은 제도, 지방에가 조세를 중앙으로다가 끌어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특히 더 좋은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걸맞는 배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실시했던 지역 다 여기 이제 경창으로다가 세금을 강가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이 경창에다가 다 세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익류지역이라고 해서요. 우리 이런 평안도나 함경도 그리고 제주도 일대에 해당하는 저런 지역들은 뭐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또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세금을 걷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런 곳들을 우리는 익류지역이라고 했고요. 자, 또 역원제도, 역참제도인데요. 뭐 말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제공해주는 원이 있고요. 또 통신제도에서 봉수를 올리는 봉수제인데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 위급 상황을 수도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보시면요. 자, 응시 자격은 똑같아요. 고려시대랑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근데 실제로는 양인들이 다 응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자, 과거의 종류 보시면 정기시험인 식년시가 있고요. 부정기 시험인 뭐 증광시, 알성시 이런 과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 시험의 종류에는 문과는 이런 식으로 속과와 그다음에 대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과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 대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속과에 합격하면 학우관리가 되거나 성균관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과에 합격하면 이렇게 홍패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붉은 색깔 패를 받을 수 있었고요. 자, 무과 같은 경우는 무관 선발 시험이고요. 주로 여기에는 서울이나 중간 계층이 여기를 응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잡과, 기순관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과거 시험은 이렇게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3과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기타 관리 등용 제도로는요, 조선시대도 음서는 있었어요. 고려처럼. 자, 이 음서 몇 품 이상, 2품 이상의 고관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등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음서 있었지만 뭐가 더 중요했다? 과거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 음서가 있었지만 만약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왔으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고 반드시 좀 과거 시험을 끝까지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하급관리 이런 식으로 좀 선발될 수 있는 이런 취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관의 추천을 받은 관리 등용제도 이런 천거제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현량과 조광조가 실시해서 사림들을 많이 천거했던 이런 현량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요. 앞에 우리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사화, 그 다음에 붕당, 그리고 중앙, 지방, 가거제까지, 제도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내용들도 조금 많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